스마트 금융 제3장입니다. 펀드 관련 법규 및 직무윤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로 펀드 법규에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떻게 발행을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하며 판매할 때는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라이센스는 그 펀드 판매 권유인에 있어서는 그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업자잖아요. 펀드를 파는 금융업자니까 그러면 금융업자는 펀드를 매입하러 오는 개인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펀드를 판매해야 되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이제 영업행위 준칙이라고 그래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업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신의성실의 의무가 이제 거기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투자 성향이라든가 투자 목적이라든가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행위들에 있어서도 그 투자자가 적합한 투자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투자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판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펀드와 관련된 법규는 주로 이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제도를 한번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 집합투자기구라고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드입니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서 회사형, 신탁형, 조합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펀드를 발행하는, 그러니까 펀드를 모집하는 회사의 입장일 때 어떤 방식으로 펀드 모집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그 펀드 자금들을 모으는 방법도 있고 또 신탁의 형태로 펀드 자금을 모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조합하고 상법상 조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이제 예컨대 이제 조합은 개인과 일개 개인들을 출자 형태로 자금을 모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각각 계신 분들에게 10,000원씩 걷어요. 10,000원씩 출자해 해서 출자한 형태로 조합을 구성을 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운영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법적 형태는 그렇게 이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성격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개인 조합의 형태로 해서 그 자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형태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자된 자금을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 면피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합자회사 이런 회사형 형태로 많이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매권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간을 처음에 내가 가입할 때 1년을 딱 정해서 내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을 설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방형과 폐쇄형은 뭐냐면은
아예 처음에 모집을 해가지고 일단 뭐 10,000원씩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3만 원을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는데 내가 이 운영한 자금이 다 그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중간에 환매를 못해. 그게 이제 폐쇄형이에요. 그거는 이제 보통 어떤 식이냐면 앞서 살펴본 데도 공모형과 사모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모형의 경우에 주로 이제 폐쇄형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아는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미국에 있는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상품에다가 투자를 할 거니까 한 1년 정도 내가 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1년 뒤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때 다 해서 정산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이제 폐쇄형 형태로 하는 거죠. 개방형의 경우는 언제든지 수시로, 공모형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50명 이상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 자신들이 환매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개방형과 폐쇄형은 뭐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 뭐 90일 이내에 해당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신탁의 형태가 됐던, 요즘에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됐던 거의 대부분은 다 상장을 해요. 상품에 대한 상장들을 다 시키는데, 왜냐면 충분하게, 왜냐면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공시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 운영 과정이라든가 운영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90일 이내에 이제 상장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의 형태, 앞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펀드의 종류하고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현재 이 이제 투자 대상 및 투자 성향에 따른 분류는 그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여줬던 그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펀드의 유형과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주식형 펀드다라고 하면은 60% 이상, 주식에 대해 60% 이상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혼합형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 6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한 30에서 40% 정도 실무적으로 하고요. 채권에 대한 비중을 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처음 운영을 실무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약간 좀 적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서 상품에 대한 운용 손실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걸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 비중을 높였다가 서서히 이제 채권에 대한 이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주식에 대한 포션을 많이 가져가고, 주로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에 채택하는 주식들도 약간은 인덱스를 좀 추종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채권에 이제 60% 이상 투자를 하는 거고요. 무조건 채권형 펀드는 절대 주식을 편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 10%, 뭐 5%도. 왜냐면 이거는 안정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 성향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성향에서 고위험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된 상태에서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채권형의 경우에는 나는 안정이다, 마이너스가 나서는 절대 안 돼,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서는 절대 안 되니까 단 1%도 주식을 편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형 펀드는 무조건 채권형 상품만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채권형에도 그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뭐 트리플 B, 더블 B, 뭐 싱글 B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크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런 펀드들로 좀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국공채의 비중을 좀 줄이고 정크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만들어내요. 무조건 채권형 펀드는 채권형 상품으로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꼭 이제 국내 채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미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다른 해외에서 발행하고 있는 채권들도 편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 상품에다, 채권은 마이너스가 발생되질 않으니까, 다만 이자율에 많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느냐, 적은 이자율을 가지고 하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단기 펀드는 말 그대로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처음에 가입을 했다 한다면 환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그 환매 신청을 해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MMF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운영 자체는 채권형 상품으로 운영을 하는. 주로 이제 그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이자율을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근데 MMF의 단점은 뭡니까? MMF의 단점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도 어쨌든 문제가 될 만한 채권을 편입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MMF라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MMF에 편입시킨 채권으로 망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융기관은 다른 상품에 있어서는 취급을 못하는 게 되는 거니까, 아직 이건 기초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입출금형 적금보다는 훨씬 더 이자도 좋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펀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위험, 그러니까 1등급의 초고위험에 해당되는 펀드 상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옥수수에 대한 선도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가, 금이라든가 석유라든가, 또 그 외에 이제 선물이라는 퓨처라는 선물 옵션이라는 제도 파생 상품이 꼭 그렇게 그 상품 선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주식 선물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예컨 앞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주식이 상승을 하면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 주식이 하락을 했을 때에 하락을 하면 다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락을 했을 때에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스트럭처의 금융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 오 선생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야.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주는 100주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팔 생각이 없는 거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이 100주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돈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나는 이제 금융기관이에요. 내가 주주한테 가가지고 50주만 빌려줘. 50주를 빌려와요. 50주를 빌려줘. 50주를 빌려주는데 지금 가격은 10,000원이야. 만약에 10,000원이면 내가 세 달 있다가 당신한테 100주를 다시 돌려줄게. 3달 뒤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빌렸을 때 그 대신 3달 동안 뭘 하냐면 빌리는 거에 대한 이자를 줄게. 그러면 이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걸 팔 생각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50주를 이제 나는 10,000원일 때 지금 50주를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주식 50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걸 주식시장에다가 지금 현재 팔아. 10,000원에. 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50주를 빌려가지고 나는 주식시장에다가 지금 현재 팔았어요. 팔았는데 진짜로 이게 9,000원까지 하락한 거야. 그죠? 그럼 나는 9,000원에 다시 50주를 사.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50주를 갚아. 그럼 나는 1,0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주식 대차 제도거든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그런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구조적으로 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금융공학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옵션이라는 시장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방금의 사례처럼 내가 이제 금융기관인데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50주를 빌려가지고 그걸 공매도로 하거든요.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로부터 뭐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가입하실 분 가입하십시오. 하락을 해도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또 상품을 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품들에 또 가입이 또 되고요. 이런 상품들은 굉장한 고도의 금융기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고도 위험이죠.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 파생상품 펀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등급 정도의 어떠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 감내하겠다. 그러한 리스크를 다 테이크하겠다라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펀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나 실물 펀드, 특별자산 펀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환매 제약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컨대 이제 돈을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뭐 일반인으로부터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이 돈은 뭐 하는 돈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돈이야 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라는 거는 금방 팔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팔릴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나는 필요할 때 그 돈을 얼른 현금화하고 하고 싶어도 쉽지는 않은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한정성의 제약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수익률은 나왔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으니까 어쨌든 기간만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익은 어떤 형태로 상품을 만들었어도 다 수익이 났었던 구조였을 테니까요. 실물 펀드의 경우에도 선박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금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특히 선박 투자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환매하는 데까지는. 특별자산 펀드는 수익권, 출자지분 등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권이라는 것은 예컨대 광산을 개발하는데, 이제 광산을 개발하기 전에 광산을 개발해서 채굴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펀드를 특별자산 펀드라고 합니다. 재간접 펀드는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라는 상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펀드의 유형과 이제 유사한 형태로 자본시장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펀드의 구조적 형태라고 해서 앞서 살펴본 게 이제 주식형하고 신탁형하고 조합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자본시장법 내 규정에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으로 주로 펀드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것을 공모 방식으로 주로 이제 공모형에 해당이 되죠. 사모형의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폐쇄적이니까 뭐 그냥 조합형의 형태로 하던 뭐 상관없으니까, 어떤 형태든 상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시에 투명하고 또 그리고 클리어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충분하게, 투자자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구조적인 형태를 아주 법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신탁형하고 회사형의 형태를 보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기초자산이 있으면 신탁업자가 있고 판매 회사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회사형의 경우에는 운용하는 회사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좀 구분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금에 대한 유용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이제 운용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일반 사무관리 영역이 좀 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형 펀드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법상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에서 살펴보면 당사자는 투자조합은 2명 이상이고요. 투자 익명조합은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이다. 여기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조합의 형태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 집행 조합원이 이제 무한 책임을 짓게 되는 거고요.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영업자는 이제 무한 책임을 일반 회사와 달리 조합의 형태로 펀드를 구성했을 경우에 그 업무 집행 조합원이라든가 그 영업자 투자 익명조합보다는 투자조합의 형태로 많이 하니까요. 있을 때는 업무집행 조합원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끝까지 손실을 보던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회사 운영 전반에 관련된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다소 이제 그 공모 방식보다는 폐쇄형의 형태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실무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펀드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뭐 신탁형이다, 회사형이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어떻게 발행하느냐, 펀드의 발행, 그 다음에 펀드의 판매, 펀드의 환매라는 부분들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법률에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 또 다르게 이제 집합투자증권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실무적으로는 다 동일한 용어예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또 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이 표시된 것,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펀드라고 하며, 펀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뮤추얼펀드. 그래서 보통 뮤추얼펀드라고 또 하기도 해요. 집합투자증권을. 그래서 투자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조합의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회사의 방식으로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뮤추얼 펀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익증권이라는 형태가 뭐 동양투자신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신탁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는 이제 수익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의 이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거, 증권회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의 형태니까 뮤추얼 펀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뮤추얼 펀드라는 용어를 이제 명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이다. 뭐 여기서 크게 어려운 용어는 없죠. 발행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하는 거고, 뮤추얼 펀드, 주식 등과 같은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거는 보통 무액면 기명식으로 투자자는
수익증권 좌수를 보통 이제 한좌, 두좌, 뭐 천좌, 만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균등한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에는 회사의 상호, 수익자의 성명, 수익증권 총자수, 수익증권 발행일, 수익자 명부 작성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터치만 해도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펀드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펀드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단순하게 만 원씩 받아가지고 3만 원이라는 펀딩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을 만 원씩 투자한 거를 만 원의 개념이 아니라 만좌 그냥 좌수라는 형태로 만좌라는 좌수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3명이 전부다, 투자한 사람이 전부다 그러면 만좌에 대한 권리를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권리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출자한 사람들이잖아요. 수익증권은 출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출자를 한 사람들이 야 그거 말고 다른 거 해. 중국 차이나로 투자를 해. 출자한 사람이 목소리를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출자한 사람들끼리 뭐 이제 투자 방식이라든가 투자 대상이라든가 목적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것을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하느냐, 출자의 좌수로 발행하느냐, 아니면 주식의 형태로 발행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인 거예요. 투자 금액 자체가 만약에 만 원인데 나는 수익증권의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영할 거야. 아니면 나는 그냥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만주씩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운영할 거야. 조직에 따른 차이인 거죠. 금액 자체는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면 왜 수익증권의 형태와 주식의 발행 형태를 왜 나누느냐? 굳이 왜 그럼 이 두 가지를 나누느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수익증권에 비해서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의 공개를 해야 돼요. 많은 내용들을. 공모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대상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클리어하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자를 훨씬 더 많이 보호하고 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 발행의 형태로 많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주의 발생기간, 신주의 상한, 발행가액, 주금납입기일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하고 지금 보시면은 주식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명식으로 여기 무행면 기명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주식도 무행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출자를 했는데 갑자기 급한 돈이 생겼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환매 신청을 할 수도 없고, 환매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3자 다른 사람에게 팔을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면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주식을 양도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펀드 운용에 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이거를 환매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출자 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3자라는 사람에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를 받는 거는 본인의 자유인 거지. 12,000원에 받았다던가 아니면 손해보고 9,000원에 양도를 했다던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양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권리를 또 갖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수익증권에 비해서 주식 발행이 훨씬 더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수익증권에 만약에 이제 조합의 형태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도 수익증권 같은 경우도 양도가 자유로운데 예컨대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면 나머지 두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만 양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양도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주식의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뭐 B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든가 C라는 사람이 양도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러한 펀드를 공모로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신고서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모집 매출에 관한 신고서하고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처벌 조항을 보시면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특히 투자 설명서의 경우에도 거짓의 기재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람까지 5년 이하의 징역 및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투자 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처벌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처벌이 강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대중들의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공모는 50명 이상이잖아요. 그쵸? 사모는 50명 이하고, 그러니까 사모는 아는 지인들의 돈을 모아서 펀딩을 하는 거고, 공모는 불특정 다수인 거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투자를 원하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내가 출시를 했으니까 가입하실 분 가입하십시오라고 해서 뭐 철수 엄마도 가입하고 이렇게 영수 아버지도 가입하고 여러 사람들이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써가지고 투자 설명서에 거짓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이제 모집 매출,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 이런 거에 대해서 허위 기재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 조항이 강한 거죠. 모집 매출에 관한 신고서는 나는 얼마만큼 모집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운영에 관련된 걸 신고하는 거고요. 투자 설명서는 앞서 우리가 펀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펀드에 대한 다양한 그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는 설명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에 대한 책임. 만약에 이제 그것도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컨대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 기재를 할 수도 있고, 표기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된 상태에 일반 대중은 그걸 그거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어떤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느냐, 증권신고서를 신고한 신고인, 그 다음에 신고 당시에 발행인의 이사,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의 주체는 바로 이제 이 신고인과 발행인의 이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인과 인수인이 책임의 주체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배상 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아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를 얼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던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한다면 입증 책임의 주체는 말씀드렸듯이 그 신고인하고 발행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 배상 책임은 무슨 얘기냐면은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별도의 민사상 소송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그만큼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대해서 허위 기재를 한다거나 중요사항을 표기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앞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펀드를 어떻게 발행하느냐, 발행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판매죠.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좀 약간 밀리기는 했는데, 계약 체결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뭐,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신탁의 방식이든, 뭐, 그 회사의 방식이든 간에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판매 계약은 투자 중개업자하고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컨대 운용사하고 매매업자하고 중개업자가 겸업으로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의 판매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컨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가 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일반 증권회사라 하더라도 판매에 관련된 별도의 판매회사와 운용사와 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금융투자회사가 특정의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자문계약, 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투자자의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이런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을 전체 투자 성향 파악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는 단계에서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를 처음에 그 가입을 하러 갔을 때 영업점이든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려고 했을 경우에 펀드를 가입하려고 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투자 적격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겠죠. 투자 성향을. 당신이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의 목적이 얼마입니까? 투자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투자하려고 하는 돈은 여윳돈입니까? 아니면 뭐 생계자금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그 자금의 성격에 맞춰서 투자자가 지금 저는 뭐 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저는 뭐 목표 수익률은 한 7%에서 10% 정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투자자의 성향이 나오는 거죠. 투자하려고 하는 돈에 대한 성향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상품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을 할 때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맞춰서 투자 성향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어떤 성향이 파악이 됐어요. 투자자의 성향이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투자자의 성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6단계로 나누어진다겠죠. 초고도 위험, 위험 추구형, 그 다음에 성장형, 안정형 뭐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6단계. 기억나시죠? 그 6단계에서 만약에 초고도 위험도 감내할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을 다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해외 뭐 파생 상품 같은 것도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안정 성향의 고객이야. 나는 절대 이 돈은요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되고 손실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즉 그런 고객한테는 채권형 상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융상품의 내용, 그 다음에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 손실 가능성,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정보 확인, 뭐 설명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투자 성향 파악하고 설명하고 상품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실질적으로 상품 하나 가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복잡해지곤 있지만 불안전 판매로 인한 고객의 손실을 좀 미연에 방지해보자 라는 목적이 있고요. 또 이러한 적합성이나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일반 대중들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서 더욱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좀 강력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자, 금융업자죠. 금융판매업자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취득하고자 하는 라이센스가 투자권유대행인입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라이센스를 부여를 받아서 영업코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판매자 입장이 된 거죠. 판매자의 입장에서 그 판매자는 금융업자는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판매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판매자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자의 설명 의무, 고객 파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매자는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또 투자에 따르는 위험, 뭐 수수료, 이런 판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자본시장법 제4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 의무라고 해서 고객의 성향을 충분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판매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번에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판매자는 펀드 판매자는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를 면담하고 질문 등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또는 녹취,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서 유지 관리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전반적인 절차에 관련된 내용과 그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 강력한 규정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보통은 이제 서명 날인도 하고요, 기명 날인도 하고요, 녹취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녹취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판다고 했을 때 녹취한다고 한다면
일반 투자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유선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녹취를 하지만, 그리고 유선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물론 이제 녹취를 통해 가지고 간혹 그렇게 유도해낼 수 있어요. ARS로 연결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저는 그 내용을 이해했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식의 방식으로 녹취를 떠서 활용하는 그런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방법으로 충분하게 확인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입장이죠. 우리가 가입하러 가는 투자자 입장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판매자가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행위도 하지 않고, 뭐 서명이나 기명날이나 녹취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상품 가입됐다고 돈 입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유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품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그거는 엄청난 거기에 따른 그 판매 직원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소비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증권 판매자는 투자상품에 대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 상황 또는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고객에 대한 과거의 히스토리, 당신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부터 해서 다양하게 다 그 고객에 대한 면밀한 투자 경험이나 투자 성향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더 강력하게 담겨져 있죠.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 권유 금지. 사실은요, 이 상품 제가 숨겨놓은 건데, 이 상품 가입하시면 돈 좀 될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당 권유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투자 성향 파악을 했는데, 예컨대 앞서 우리가 투자 성향 파악을 했는데, 안정형 상품이 나온 거예요. 안정형 상품.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안 된다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한테, 고객님 이번에 사실은 약간의 조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요거 차이나 펀드 이거 가입하시면 이거 꽤 괜찮습니다. 작년에 한 30% 수익률 났고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려면, 만약에 차이나 펀드를 가입하려면 이 고객의 투자 성향 파악을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래, 그럼 차이나 펀드인가 뭔가 그거 가입해. 그럼 투자 앞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손실이 나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라는 리스크를 다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걸 다시 이제 이렇게 권유할 수 있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왜 차이나 펀드를 자꾸 권유할까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차이나 펀드를 파는 게 더 자기한테 마진이 더 좋으니까, 판매 수당이 더 많으니까. 채권형 상품은 마진이 적어요. 채권형 상품은 이자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채권형 혼합형이나 채권형보다 주식형 펀드가 훨씬 더 수수료가 높잖아요. 그리고 수수료가 높은 만큼 판매 보수도 높아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수익률이, 마진이 높은 상품을 팔려고 하겠죠, 고객한테. 과거에는 그런 게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자꾸 그렇게 권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제21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또 계속적인 투자 권유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모님 차이나 펀드 가입하시라니까요.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부당 권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차이나펀드 가입하시면은요, 냉장고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드립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예컨대 이런 게 있잖아요. 차이나펀드 가입하시고요. 만약에 손실이 나면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채워드릴게요. 그렇게도 가입하잖아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과거에 그런 식의 방법으로 영업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판매 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로 요구하는 행위. 사실은 그럼 사모님 이렇게 하시죠. 차이나펀드 가입하시면 제가 한 좌당 수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저한테 책정된 수수료 반을 돌려드릴게요. 뭐 이런 방식. 이해되시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청와대 아시죠? 청와대에서 나온 정보인데 그쪽에 나온 자금으로 운영하는 펀드인데 이거 귀한 자리예요. 여기 이 펀드 가입 못해요. 이 펀드 가입하시려면 한번 좀 술도 좀 사시고 인사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할 테니까 거기 좀 참조 좀 해주십시오. 청와대에서 투자하는 돈입니다.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게 금융사기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습죠. 정말 이렇게들 가입을 많이 해요. 그 유사금융행위를 통해 가지고 금융사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뭐 금융상품을 상대로 한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특히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론 예전에는 여러분들 옥장판 세대는 아니잖아. 옥장판 다단계 판매 세대는 아니거든. 요즘에 금융 선물 파생상품이라든가 이 해외 펀드 있잖아요.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다단계 같은 것들을 해요. 특히 암호화폐 있죠. 암호화폐에도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뺀 나머지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2,500개 정도 돼요. 이 암호화폐가. 2,500개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하면 암호화폐 있는데 암호화폐 100주 저기 막 100개씩 줄 테니까 친구 데려가서 투자 이렇게 하게끔 하라고 유도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파생상품 투자 이거 해외 미국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건데 수익률이 120%래. 뭔지 이래가면서 현혹해가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한 400억인가 돈 모아가지고 일반인들 돈 모아가지고 다 한 200억은 다 말아먹고 손해보고 그 다음에 200억은 그냥 유흥비로 탕진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의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는 투자 사기를 기껏 해봐야 이 사람 잡아가지고 사기죄로 넣어봐야 그냥 옥살이만 하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걷어가지고 그냥 가서 저기를 하죠. 해외에 나가서 해외 뭐라고 이제 강의 끝나고 얘기할게요. 자 이제 어쨌든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는 앞서 말씀드린 적합성의 원칙, 뭐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이렇게 이제 고객 파악 의무와 설명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앞서 있었던 내용과 같은 메커니즘의 이야기입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 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할 것. 금융투자업자는 위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적정성은 뭐냐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 질문, 또 그 투자자의 경험, 뭐 재산 상황 취득,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고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 중에 나는 차이나 펀드 가입하려고 왔어. 근데 앞에 투자 성향을 쭉 그 스코링을 해보니까 안정형이야.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채권형 펀드밖에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손님이란 말이죠. 근데 고객이 벅벅 우기는 거야, 자꾸. 나 차이나 펀드 해줘.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정하지 못한 거죠. 적정하지 못한 거니까 그 사람 충분하게 고지를 하고, 절대 그렇다고 해서 욕심에, 대부분 이제 금융업자들 입장에서는 욕심에, 그러면은 앞에 이거 조금 바꾸고, 약간의 위험 추구형, 뭐 이런 식으로 좀 성향을 좀 바꿔서 가입하게끔 차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금융상품을 팔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고객은 100% 나중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적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해야 된다.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는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급, 그 다음에 수수료, 뭐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게 합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받았고 확인하였음, 자기가 그렇게 자필로 쓰고요.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기관에 취업이 돼서 금융기관에 취업하면은 뭐 거의 100% 펀드와 관련된 이런 상품들을 다 다루어야 되고 또 수없이 이거 뭐 연수받으러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그랬을 때 결국은 아무리 내가 많은 노하우와 금융상품의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적합성과 적정성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거기에 그냥 끝이에요. 금융업자로서 징계를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